수많은 배우들에 의해서 이 노래가 지금 이 순간 이 노래가 불려졌잖아요. 네. 누구가 가장 그 대표님이 의도하신 그 우리 정서에 맞는 노래를 한 배우입니까? 누가 가장 잘 맞는다 보다는 가장 강렬하고 네. 드라마틱했던 부분은 배우들이겠죠. 이걸 K-뮤지컬이라고 해도 돼요? 라고 묻는 구독자들이 있었거든요. 데피니션을 하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 스그스그 예, 오늘 스그스그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게스트가 뮤지컬 프로듀서 신춘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트로 아주 멘트 인상적이네요. 스그스그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의 30년 뮤지컬 인생에서도 이 지킬 앤 하이드는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 제가 한 살 때부터 뮤지컬 했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의 한 3년 뮤지컬 인생으로 해드릴까요? 스그스그 뮤지컬 인생에서 또 지킬 앤 하이드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본인에게 어떤 의미의 작품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의 뮤지컬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작품이고요. 그리고 한국 뮤지컬 역사를 앞으로 볼 때 이렇게 강렬하게 뮤지컬 관객들 대중성을 확보한 작품이죠. 그 당시에 되게 젊은 나이였었어요. 네. 젊은 나이에 뮤지컬의 꿈이 이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를 향하는 첫걸음에 한국에서 프로듀서로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작품이었었고,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모든 스태프들은 새로운 스태프였어요. 그리고 배우 역시 새로운 배우들이고 뮤지컬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자부심이 있죠. 지금 이 순간 네. 마법처럼 이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역시나 또 대표님 작품인데 가사를 우리 정서에 맞게끔 바꿔주신 거라고요? 네. 어떻게 바꾸신 건지 설명 한번. 영어 원문을 드라마의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은유적인 해석과 또 강렬한 음절에 맞춰서 우리말의 그 억양을 살리기 위해서 좀 바뀌어 있는 거죠. 깜짝 질문인데요. 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수많은 배우들에 의해서 이 노래가 지금 이 순간 이 노래가 불려졌잖아요. 네. 누구가 가장 그 대표님이 의도하신 그 우리 정서에 맞는 노래를 한 배우입니까? 누가 가장 잘 맞는다 보다는 가장 강렬하고 드라마틱했던 부분은 초연을 한 배우들이겠죠. 왜냐하면 초연 때 지킬 앤 하이드 신드롬과 이 노래가 대중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맨 오브 라반차도 또 대표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을 네. 것 같은데 이때 당시가 몸이 좀 아프실 때였던 작품이라서 또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뮤지컬 회사를 설립해서 했을 때가 30살 초반이었었는데 그 당시엔 되게 엄청난 일이었었어요. 젊은 날의 방황으로 네. 제가 굉장히 몸이 많이 상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판막이 계속 나빠져서 사실 일에 몰두를 하고 있었지만 저의 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킬 앤 하이드 할 때는 정말 눈만 살아 있었어요. 몸무게가 한 55kg 정도? 제가 키가 76, 7. 그러니까 엄청 말랐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킬 앤 하이드를 했죠. 그러니까 연습 더 하고 수술 마치고 대수술을 하고 와서 오프닝을 했더니 내 눈에 펼쳐진 거는 어마어마한 환경이었었어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공연 보면 모든 관객들이 공연 끝나고 자연스럽게 존중의 의미나 잘 봤다는 의미로 다 기립박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정말 모든 관객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지금처럼 인터넷 환경이 발전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순식간에 신드롬처럼, 그래서 매일매일 수술하고 와서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제가 봤었고요. 작품에 대한 열망은 또 되게 컸어요. 그런데 수술해서 몸이 건강해졌다고 생각해서 좀 무리를 한 게 이제 맨 오브 라반차를 만들 때 다시 한번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되죠. 그만큼 뭐 모든 걸 걸고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참 몸은 안 좋았던 시기였죠. 보통 그 정도의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잠깐 쉼표를 찍거나 아니면은 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일을 좀 멀리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면서 달리셨네요. 저는 회사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작품이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늘 제가 하는 작업에 만족했던 적이 없었어요.
늘 아쉬웠어요. 물론 지키는 하이도 아쉬웠죠. 그러니까 그 후로 계속 발전을 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저의 꿈은 세계적인 프로듀서였어요. 쉽게 가질 수 없었던 성취였기 때문에 늘 제 시선은 밖으로 향해 있었고 국내에서 하는 작업들은 아무리 좋은 사랑을 받고 흥행을 했어도 한 번도 만족한 순간은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늘 긴장 상태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나 정말 점프했구나. 내 꿈에 훨씬 많이 다가섰다고 하는 거는 2009년 한미합작으로 드림걸즈를 했을 때였습니다. 책으로 보던 그런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함께한 그 순간에 나는 이걸 계기로 꿈꾸던 세상으로 빨리 갈 수 있고 접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드림걸즈 한미합작으로 하고 이게 첫 해외 프로젝트였던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프로젝트인데 어마어마했죠. 모든 거를 한국에서 하고 브로드웨이 다시 가겠다라는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던 생각이었어요. 정말 간절함과 모든 게 가서 사실 그날 오프닝 날 병원에 실려갔어요. 기절해서. 그 정도로 저한테는 절실하고 몰입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공연하고 쓰러지고 다시 공연하고 여기 대표님처럼 뮤지컬 업계라던가 엔터 업계 혹은 이 방송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후배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MZ세대 젊은 세대들. 대표님처럼 야 몰입해서 몸보단 성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언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거를 성공을 하는 게는 굉장히 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균형은 되게 중요하죠. 일과 나머지 균형 갖추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아침을 만들고 먼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가 나 그분 만나고 싶어요. 연결 좀 시켜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뭐 이걸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음악적인 영감이라던가 감성이 떠올라서 매일 아침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대단한 걸 벌써 엄청나요. 깨달았네요. 부럽네요. 저는 늦은 나이에 깨달았는데. 그런 거죠. 오늘 아침에 어떤 기대를 갖고 출발하냐에 따라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죠. 나 그분 만나고 싶어요. 연결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이제 달려오다 보니 그 철옹성 같던 브로드웨이도 이겨내셨어요. 브로드웨이에서도 유명한 이제 제작자가 되고 계신데 저희가 한 작품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도전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한국에 와서 저는 2번의 실패를 경험을 가지고 정말 사랑받는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좋은 고전 소설을 뮤지컬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하기로 결정하고 연구를 많이 했죠. 팬데믹 때. 개츠비는 이런 거죠. 1920년대는 지금처럼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계급 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열심히 일한다고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부여받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 뭘까? 이 주제는 여전히 시대를 간통해서 유효하다라고 해서 작품을 만들게 됐고요. 위대한 개츠비는 정말 한 남자가 신분의 차이가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를 향한 파티가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비극이다.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방향성과 그런 메시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죠. 시대가 흘러도 100주년 됐어요. 변함이 없다라는 명작이었던 거죠. 그거를 뮤지컬로 만드는 거에는 고민이 많았지만 충실하게 준비했고 또 자신만만하게 준비한 게 브로드웨이에 입성하면서 사랑을 받게 됐고 한국 공연까지 하게 된 거죠. 실제로 되게 화려하고 화려함 속에서도 주연 배우들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잘 시선이 가게 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느꼈었는데요. 개츠비가 데이지를 향한 파티는 엄청 화려하고 위대한 파티죠. 자의 불을 없는 사람에서 불을 가시하고 자기의 목소리가 만을 건너서 데이지한테 향해야 되니까요. 화려하고 미학적으로 비주얼적으로 그걸 만들 수밖에 없는 컨셉이었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어떤 작품보다 미학적으로 잘 구현이 됐고요. 그 화려함은 결국은 개츠비의 죽음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연출의 방향성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무대적은 그 어느 무대보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무대 연출은 이 고전을 위대한 소설을 뛰어넘었을 때 이건 무대에서 우리의 소리를 갖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캐릭터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했고요. 전반적인 무대 연출의 드라마적인 템포는 이 장대한 이야기를 숨 쉴 틈 없이 빠른 템포로 전개를 합니다. 고전의 이야기지만 아주 관객들한테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무대 연출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무대에서 관객들이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다 들어가 있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only 2. It's not so
elevated. 결국 이런 이 작품에 대한 연구와 진심 그리고 무대에 대한 공들임 나머지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브로드웨이 그러니까 본고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일까요? 그 인터뷰에서 연관객이 한 얘기예요. 제가 무대 오프닝 때 인사를 했는데 너무 좋다.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더 완성도가 있다라는 게 한국 프로로서는 기억에 남는 거고요. 이야기의 시작인 미국 배경에 있는 브로드웨이 그리고 대서양 건너서 영국 관객들, 영국 관객들은 더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더 지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연장을 가면 좋은 열기와 에너지로 가득함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서는 한국 관객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오디 컴퍼니가 만든 작품은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정말 무대 연출과 모든 게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마치 브로드웨이에 온 것 같다.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극찬이군요. 각 나라마다 배경도 틀리고 어떤 배우가 하느냐에 따라서 공연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한국 프로덕션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보다 세련되고 정교하게 된 프로덕션 분명합니다. 저는 한국 프로듀서잖아요. 한국 관객들 잘 보이고 싶었겠죠. 이번에 이제 오리지널 캐스트지만 한국 배우들과 혹시 한국말로 위대한 개츠비를 한번 연출해 보실 생각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네.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했던 걸 런던, 서울을 동시대에 이 오리지널티의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고 결국 목표는 한국 배우로 개츠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배우도 있고요. 한국어로 할 때는 가장 많은 변화를 줄 거라고 예상하고 우리나라 배우로 할 때는 정말 다른 어떤 프로덕션하고 느낌이 다르고 변화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처럼 또 다른 인기 한국어로 된 우리말로 된 뮤지컬 노래가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국말로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할까? 기본 주제의 흐름은 다 똑같이 봤지만 감정적으로 받는 거는 태어난 환경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처럼 그 작업이 들어가겠죠. 직설적인 거를 은유적으로 또는 생략, 여백을 주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미 머릿속엔 구상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소곤소곤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캐스팅 염두에 둔 배우가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배우. 그 배우는 어쩔지는 모르지만 저는 있습니다. 아직 이제 연락은 닿기 전인 거죠? 제 마음으로 텔레파시를 보냈죠. 저는 캐스팅을 그렇게 합니다. 일단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저는 진짜예요. 모든 캐스팅을 한 번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진짜요? 저는 마음으로 이미 보내고 있죠. 지금은 신호를 아주 짧게 보내고 있죠. 어느 순간에 강렬하게 보내겠죠. 근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상이 이제 우리말로 우리 배우가 하는 개츠비는 언제쯤 우리 관객들이 볼 수 있을까요? 26년, 27년. 27년이 유력합니다. 1년 반 정도 한번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개츠비 한국 프로덕션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개츠비 다음 작품에 대한 구상도 지금 있으실까요? 예, 아마 계약에 의거해서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개츠비 때문에 그 세계적인 연출이 저한테 적극적인 러브콜을 했죠. 나랑 작업을 하자. 웨스트엔드에서 아마 트라이아웃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그리고 일태 노래라고 한국에서 만든 창작이 있어요. 한국어 공연을 미국의 극장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로. 한국어로요? 예. 와.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우의 우리 프로덕션의 뛰어남을 정말 온전히 전할 거는 우리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링컨 센터나 뉴욕 시티 센터 이런 데서 한국어로 공연을 해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때도 꼭 저희 불러주시면 SBS 취재 예. 같이 날아가겠습니다. 네네. 꼭 오세요. 쓰그쓰그 우리 뮤지컬 전 세계적인 뮤지컬의 큰 축을 또 맡고 계시지만 최근에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으로 K 뮤지컬이 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 어떻게 보셨나요? 정확하게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 작가가 참여해서 토니상을 수상했다라는 창작진이 브로드웨이에 진출했다는 의미가 제일 큰 겁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작품이 미국 프로듀서가 제작을 했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대학로에서 인큐베이팅 했던 작품이 올라왔다. 한국 프로듀서가 리드 프로듀서 브로드웨이에서 열었다는 것도 K-뮤지컬이 그들한테 좀 더 많이 다가서게 된 거죠. 시선이 보는 거죠. 한국 작가.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얘기야. 요즘에 K컬처와 함께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전 세상에 강풍 있잖아요. K-팝 데몬 헌터스. 그걸 보면요. 그건 철저하게 헐리우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한국계 미국과 캐나다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얘기예요. 저는 어떤 겁니까? 개츠비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이죠. 이런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어쩌면 해피엔딩은 K뮤지컬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고 볼 수 있죠. 저희 SBS에서 했던 인터뷰 댓글 중에 이걸 K뮤지컬이라고 해도 돼요? 라고 묻는 구독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예, 참 데피니션을 하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게 한국이라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잣대고요. 뮤지컬의 핵심, 프로듀서, 연출, 안무, 작가, 넓히면 디자이너, 그리고 참여한 작품이면 K뮤지컬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IP의 소유자, 저작권자, 저는 이 개츠비의 IP의 소유자야. 네. 뮤지컬의 오리지널 프로듀서입니다. 이게 K뮤지컬이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함께하는 크리에이티브 팀은 여러 나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쩌면 해피엔딩도 마찬가지죠. 네. 위대한 개츠비도 마찬가지고, K-팝 데몬 헌터스도 마찬가지죠. 네, 모든 게 융합이잖아요. 그럼 이 K뮤지컬이 더 부스터를 달고 앞으로 쫙 나아가기 위해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세계의 문을 연다는 건 모든 분야에서 쉽지 않아요. 우물한 깨구리처럼 있지 말고 좀 더 창작진을 육성하고, 그리고 기본 공연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늘리는 정부의 현명한 정책 지원, 현명합니다.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현명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영화 아카데미처럼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작품을 개발해서 발표할 수 있는 공공극장, 각자의 지원보다는 이런 인프라에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듀서는 경계를 허물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표님의 목표와 다음 작품 구상까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방명록을 통해서 대표님의 딱 한 말씀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자.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나의 삶은 경계를 지키자. 겸허한 자세로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자. 그 에너지와 경계 네, 좀 모두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